장례식장 복도에는 향냄새와 젖은 흙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비가 그친 뒤라 공기가 눅눅했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은 더 말라 있었다. 영정 앞에 선 상주 박준우, 굳은 얼굴로 인사를 받았다. 그 옆에는 검은 한복 차림의 미라, 고인의 두 번째 부인이었다. 낯빛은 곱지만 눈가엔 피곤이 잔뜩 배어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자 장례식장은 금세 조용해졌다. 남은 건 향 연기와 촛불이 꺼질 듯 흔들리는 소리뿐이었다. 그때 한 남자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한 변호사, 고인의 오랜 법률 대리인이었다. 가족분들,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라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유언장이요? 변호사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직접 쓰신 자필 유언입니다. 사망 사흘 전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준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그렇게 급하셨나 봐요. 모두 자리를 옮겨 작은 회의실로 들어섰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 하나와 향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변호사가 봉인 테이프를 조심스레 떼며 말했다. 이 유언장은 박재호님의 전 재산에 대한 분배를 명시한 것입니다. 조용하던 방에 한 장의 종이가 펼쳐졌다. 맨 위엔 큼직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내 재산의 대부분은 그림자 통장으로 관리해왔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미라에게 향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었다. 그림자 통장은 미라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생전 고인께서 신탁 형태로 관리하셨습니다. 고모 숙진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미라 씨가 돈을 전부 갖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유언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탁 명의자는 사망 후 30일 이내에 전 재산의 실소유를 공증으로 확정하고 준우와 아라에게 동일 비율로 분배한다. 미라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동일 비율이라니 절반씩이란 말씀이신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진 고모는 손을 모으고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래야 공평하지. 그 아이도 내 남편의 핏줄이잖니. 하지만 미라의 눈빛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근데 고인께서 마지막 날에도 뭔가 적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다음 날 두 번째 각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엔 수정 흔적이 있었어요. 동일 비율 문구 아래 수정 테이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한순간에 싸늘해졌다. 준우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아버지 뜻이 바뀐 겁니까? 형식상으로는 아닙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 유언장을 손댔다면 그건 형사사건이 됩니다. 숙진 고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을 댔다고요? 누가? 변호사는 말없이 봉투를 가리켰다. 봉투 가장자리에 송곳 같은 걸로 열었다 닫은 흔적이 있습니다. 미라가 급히 고개를 저었다. 저 아니에요. 저에겐 그런 이유가 없어요. 준우는 아무 말 없이 미라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믿음도 불신도 섞여 있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30일 안에 공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탁은 무효가 되고 재산은 법정 상속으로 넘어갑니다. 숙진 고모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결국 가족끼리 또 싸우게 생겼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나갔다. 준우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따라 나섰다. 복도 끝에서 미라가 멈췄다. 준우 씨. 그녀가 힘없이 웃었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긴 게 유언이라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겐 그게 짐이 될 때도 있네요. 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바란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을 텐데요. 그날 밤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촛불이 마지막 남은 불씨처럼 깜빡였고 미라는 홀로 영정 앞에 섰다. 여보 내가 잘 지킬게요. 아이도 이 집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녀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그날 새벽 미라는 잠이 오지 않았다. 아라가 곤히 자는 방문을 살짝 열어보고 거실로 나왔다. 탁자 위엔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유언장 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 종이를 바라보며 미라는 커피잔을 손에 쥐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녀는 조심스레 노트북을 열었다. 남편이 생전에 남겼던 메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짧았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파일엔 그림자 통장 비밀번호와 계좌 접근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남편이 그걸 보냈던 건 병원에 들어가기 전날이었다. 메일 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혹시 내가 먼저 떠나면 내가 정리해야 할 거야. 하지만 혼자 쓰진 마. 아이들 몫을 먼저 챙겨라. 미라는 화면을 닫으며 눈을 감았다. 혼자 쓰지 말라니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 돈은 그저 숫자가 아니라 가족을 가르는 칼날이 되어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숙진 고모였다. 미라야, 잠 못 자지? 네, 마음이 복잡해서요. 나도 그렇다. 그런데 있잖니, 내일 바로 공증하자. 준우하고 같이 변호사한테 가서 조건대로 처리해. 그래야 일이 커지지 않아. 그럼 제 손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도 그게 나아. 괜히 욕먹지 말고. 내 이름으로 관리된 계좌면 이제는 책임도 내 몫이야. 미라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고모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돈은 책임이고 책임은 곧 무게였다. 그 무게를 누가 더 견디느냐의 싸움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준우가 서 있었다. 검은 옷차림, 지쳐 보이는 얼굴. 알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 유품 중에 사진이 있어서요. 미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주었다. 탁자 위에 사진 몇 장이 놓였다. 젊은 시절의 재호, 첫 부인, 그리고 어린 준우. 그 사진들 속에서 미라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준우가 낮게 말했다. 아버지는 사진 찍을 때마다 가운데 자리에 약한 사람을 앉히셨어요. 그래요? 미라가 묻자 준우가 짧게 웃었다. 이번엔 아라가 가운데 있어야겠네요. 그 말에 미라는 잠시 멍하니 아라의 방을 바라봤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신탁계좌 해지 예약 안내. 순간 미라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누가 이걸 건드린 거지? 준우가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계좌 접근 기록이 남았어요. 새벽 4시 서초 IP 변호사 사무실 쪽이에요. 준우는 표정을 굳혔다. 누군가 움직이고 있군요. 변호사? 아니면 민철 씨일지도 모르죠.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미라는 결심한 듯 일어섰다. 오늘 공증하러 가요. 조건대로. 준우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그게 최선이에요? 적어도 지금은요. 그녀의 목소리엔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다. 서울 한복판의 변호사 사무실. 창밖엔 햇살이 들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 변호사가 금고를 열며 말했다. 이게 유 원장 원본 봉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미라와 준우는 숨을 죽였다. 봉투 테두리에 송곳으로 살짝 건드린 자국이 있어요. 열었다 다시 붙인 흔적입니다. 준우가 이를 악물었다. 누군가 손댔네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고인의 동생 민철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유 원장 내용 중 동일 비율 문구는 형의 진심이 아니라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철이 들어왔다. 회색 정장 차림, 여전히 침착한 얼굴이었다. 다들 계시네.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확인하셨죠? 준우가 즉시 물었다. 삼촌, 왜 그걸 바꾸려 합니까? 형이 그렇게 원했어. 민철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돈은 애들에게 주되 집은 지켜야 한다고 하셨지. 미라가 낮게 말했다. 그 집엔 나와 아라도 있어요. 말이 오갈수록 방 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변호사는 서랍을 열어 유 원장을 꺼내려 했다. 그런데 금고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이럴 수가 누가 가져갔죠? 비서가 뛰어들며 말했다. 변호사님, CCTV가 꺼져 있었습니다. 전원선이 뽑혀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민철에게 향했다. 민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들 그래? 나도 피해자야. 준우가 낮게 말했다. 누군가 원본을 빼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가족 중 하나예요. 미라는 손을 움켜쥐었다. 이 싸움은 이제 돈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다. 그날 오후 변호사는 경찰 신고를 검토했다. 하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경찰 부르면 공증이 멈춰요. 30일이 지나면 신탁이 무효가 되잖아요. 준우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누가 이걸 바로잡을 수 있죠?
우리밖에 없어요. 잠시 뒤 민철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태연한 표정이었다. 나한테 왜 의심을 돌리나? 오히려 내가 더 이득이지 않나, 준우야? 준우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전 아버지 뜻을 따를 겁니다. 그때 변호사의 비서가 들어와 말했다. 어젯밤 프린터에서 스캔 기록이 있었습니다. 유 원장 원본이 복사된 것 같습니다. 미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목사? 누가 그런 짓을? 변호사가 낮게 말했다. 누가 되었든 이제 원본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본 공증으로 진행합시다. 민철이 비웃듯 말했다. 사본으로 공증이라니 장난합니까?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서류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그 말에 모두 잠시 말을 잃었다. 미라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전 아이와 멀리 떠날 겁니다. 준우가 고개를 들었다. 도망치면 진실도 멀어집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진실보다 지켜야 할 게 더 많을 때가 있죠. 30일이 다가오던 새벽 미라의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그 안엔 USB 하나와 쪽지 한 장. 원본을 보고 싶으면 내일 아침 9시 103동 옥상. 그녀는 망설임 끝에 올라갔다. 아침 햇살이 아직 희미하게 번지던 시각이었다. 옥상 난간엔 이미 민철이 서 있었다. 그 옆엔 준우가 있었다. 왔군. 민철이 말했다. 이건 내가 찾던 원본이다. 그가 내민 봉투엔 유 원장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미라는 쉽게 손을 뻗지 않았다. 왜 이제야 내놔요? 그림자 통장은 원래 형이 나한테 맡기려던 거야. 내가 가로챈 거지. 준우가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만하세요, 삼촌.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민철이 비웃었다. 뜻이 뭐가 중요해? 살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 순간 미라가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당신이 금고 열던 영상이 있어요. 민철의 얼굴이 굳었다.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 진실은 언제든 드러나요. 준우가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세 사람 사이를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미라가 조용히 말했다. 유 원장이 바꾼 건 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었어요. 준우는 천천히 봉투를 받아 변호사에게 넘겼다. 며칠 뒤 공증은 무사히 끝났다. 재산은 두 아이 이름으로 절반씩 나뉘었다. 민철은 회사를 떠났고 숙진 고모는 시골로 내려갔다. 미라는 조용히 짐을 싸며 딸의 손을 잡았다. 아라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아라는 엄마 품에 안기며 말했다. 엄마, 유 원장이 뭐예요? 미라는 웃었다. 사람이 남긴 마지막 약속이란다. 근데 우리 약속은 종이에 쓰지 말자. 서로 마음에다 쓰자. 바람이 베란다를 스쳤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 유 원장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진심은 모두의 마음에 남은 또 다른 유언이 되었다.